거기 이제 파란색 1번이 하나 있어요. 파란색 1번이. 거기 보니까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란 말이 있는데 일단 주택 저당 채권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택 저당 채권. 주택이 무슨 말인지는 알 테고 저당도 무슨 말인지 알죠. 담보대출. 채권이란 말도 대충 알죠. 우리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으면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해주고 대출 받지 않습니까? 그 근저당권을 우리 시험에서는 주택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뭘 한다? 주택 저당 채권. 뭐 특별한 말 아니에요. 다음 옆에 유동화 동그라미 쳐보세요. 유동화. 자, 유동화란 말도 대충 우리한테 주는 어떤 어감 자체가 꽉 이렇게 묶여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끔 뭐 움직일 수 있게끔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죠. 맞아요. 그래서 근저당권이 묶여 있지 않고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유동화다라고 하는데 일단 요 용어 먼저 좀 듣고 갈게요. 뱅크런이라는 소리가 있죠. 우리 뱅크런. 근래에서는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경험을 축적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요. 근데 과거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저축은행 뭐 지금 사라진 은행들 있잖아요. 뭐 T 무슨 저축은행도 있고 뭐 사라진 저축은행들이 많아. 그를 통해서 이제 그게 사라질 때 은행들이 영업정지 맞고 이렇게 없어질 때 그때 이제 등장하는 용어가 뱅크런인데 일단 이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자, 뱅크 은행. 우리는 저번 주에 예대 마진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자, 예금 가입자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률로 3% 이자를 줘야 된다. 근데 은행도 마진을 2%를 먹어야 된다면 대출을 통해서 최소한 5%는 받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마진을 먹기 위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은행이 예금 가입자에게 주는 예금 이자율보다 돈 빌려주고 받는 대출 이자율이 더 높다. 이게 바로 예대 마진이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은행은 이런 마진을 예금에 대한 이자를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대출을 해야 돼요. 대출을. 그래서 이제 A은행이 이제 예금 가입자로부터 예금 받아가지고 대출을 깔아요. 근데 갑돌이가 있다 예금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국민은행은 예금 이자율이 적은데 우리 동네 저축은행은 세금 떼고 3.8% 준대. 그래서 예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행이 대출해 줬는데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고 임원이 돈 받아먹고 불법적인 대출해 준 거야. 그랬더니 그게 이제 터졌어. 그래가지고 대출해 준 돈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TV에 나오는 거지. A저축은행 누가 돈 받아먹고 빌려줘가지고 문제 생겼더라. 그러면 갑돌이는 갑자기 머리털이 확 쓰는 거죠. 과거에 경험을 통해서 알았거든.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 결국 은행이 부도가 난다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돌이 같은 경우는 이 소리 듣자마자 은행으로 자기가 맡긴 예금한 돈 찾으러 뛰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걸어가면 안 되고 뛰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은행이 예금 가입자로부터 수신받은 돈이 1,000억이래요. 그럼 대출 업무를 하는 건 당연한데 근데 고객이 내가 맡긴 예금 주세요라고 오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스탠바이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예금 지급 준비를 통제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금 지급 준비율이 10%라고 한다면 이 1,000억 중에서 100억은 절대 대출해주면 안 되고 항상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갑돌이만 이 뉴스를 들은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뉴스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막 돈 자기가 예금 가입한 돈 찾으러 와버리면 늦게 가면 돈을 못 찾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돈 찾으러 빨리 뛰어가. 그러면 결국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적이야. 그러면 예금 찾으러 온 사람한테 돈을 제대로 다 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 맨날 TV에서 보면 샷다 내리고 죄송합니다. 영업 언제까지 정지입니다. 붙여놓고 막 싸우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뱅크런이에요. 뱅크런. 그래서 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으로 돈 찾으러 뛰어간다. 자, 이런 걸 갖다가 뭐라 불러주냐면 은행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파산할 수 있는 위험이다 해서 이걸 갖다가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래요. 뭘 한다? 유동성 위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 프린트물 맨 위에 그림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림 잘 그렸죠? 제가 그랬어요.
남한테 안 맡겨 내가 직접 했어요. 자, 그림이 이제 두 단락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위에 있는 단락 그 그림 이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첫 번째 유동화의 어떤 기본 개념 먼저 잡을게요. 자,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예금 가입자로부터 1,000억 원의 돈을 수신받았어요. 그럼 은행은 이 돈 가지고 이제 돈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차입자한테 돈 빌려주는 거예요. 차입자한테 1억도 빌려주고 7천만 원도 빌려주고 1억 3천도 빌려주고 돈 빌려줘. 그러면 당연히 차입자로부터 은행은 근저당권을 설정받겠죠. 근저당권.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저당권을 일단 읽어봐요. 뭘 한다? 시작. 주택 저당 채권. 네, 근저당권을 주택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이 근저당권들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꼬박꼬박 차입자가 5% 이자율로 원리금을 갚아주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자, 근데 은행이 이제 여유 자금이 부족해질 수가 있겠죠. 예, 돈이 이제 이렇게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주택, 그 중에 특히 이제 아파트, 이 주택이라는 제한은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대체제가 없어요. 주택은 대체제가 없죠.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캠핑카 사가지고 이렇게 그 속에 살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일부 사람이고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주택은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경제활동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주택의 어떤 점유 형태는 이렇게 임대차가 될 수도 있고 소유가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월세로 사는 사람도 제법 있긴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우리는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상당히 있잖아요.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너무너무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아파트 1억짜리 담보로 잡고 돈 빌려주면 말은 70%지만 70%까지 해주는 경우 거의 없고 뭐 한 60%, 50% 상황에 따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빌려주거든요. 그러면 1억짜리 아파트 담보로 잡고 6천만 원 빌려줬어요. 근데 만약 차입자가 연체한다. 그런다고 해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억짜리 아파트가 반토막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요? 대부분.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특히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이 완전 좋은 아주 그냥 대출 투자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은 안정적인 담보를 손에 쥐고 또박또박 장기간에 걸쳐서 원리금을 받아먹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은행이 여유 자금이 부족이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을 지금 한 300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중에서 한 100개 정도 일부를 가지고 투자자에게 돈이 없으니까 매각을 하는 거예요. 매각을. 그러면 최초 차입자가 갚는 원리금 수입이 흘러 누구한테 들어가겠어요? 투자자한테 들어가겠죠. 대신에 투자자의 자금이 다시 은행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저당권 가지고 있는 거 일부를 팔아서 또 현금화 시켰죠. 돈이 생겼죠. 이 돈 가지고 또 대출 장사하는 거예요. 대출 장사. 해가지고 돈 빌려주고 저당 설정받고 원리금 받아먹다가 돈이 부족해지면 저당권의 일부를 또 팔아서 현금화 시키는 거. 이게 유동화예요. 좀 이렇게 점잖지 못한 표현인데 결국 저당권 내돌려서 돈 만든다 이런 개념이겠죠. 내돌려서 돈 받는다 이렇게. 이게 바로 유동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유동화가 나타난다면 유동화의 가장 큰 특징. 우리 그림을 잠깐 보면 첫 번째 단락 그림. 동그라미 1, 2, 3, 4 있죠. 일단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은행은 무한정 많은 재원이래요. 한정된 재원이래요. 어디? 한정된 재원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금 그림하고 있어요. 맨 위에 그림. 자, 늦게 오신 분들 잘 봐요. 오늘 프린트물 맨 1번 파트에 그림이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위쪽에 있는 그림 보면요. 동그라미 1, 2 하고 3, 4가 있는데 1번 하고 있습니다. 그 한정된 재원이란 말 있죠. 이제 여기서도 오답이 한번 나왔는데 사실 은행은요. 유동화 시키는 거 안 좋아해요. 그냥 돈만 충분하다면 담보 잡고 그냥 원리금 받는 게 좋거든요. 근데 왜 유동화 시키느냐? 돈이 부족하니까 시키는 거야. 그래서 과거 시험에
은행은 무한정 많은 재원으로 유동화를 시킨다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는데 말 안 되는 거 아시죠? 무한정 많은 재원이 아니고 돈이 어떻게 돼 있으니까 한정돼 있으니까 돈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동화 시키는 거예요. 네, 됐고 동그라미 2번 오답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냥 흘려드렸습니다. 자, 장기 대출로 인한 고정화 현상. 그러니까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단기간이고 뭐 10년, 15년 이렇게 20년 장기 대출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돈을 장기로 깔아놓다 보니 돈이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거고 핵심은 동그라미 3번, 4번 하나를 묶어요. 유동화의 목적. 자, 유동화를 통해서 은행의 유동성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여기서 유동성이라는 게 바로 현금, 돈을 유동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은행은 저당권 가지고 원리금 받아먹다가 돈이 부족해지면 저당권의 일부를 매각해서 다시 현금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은행에 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이 계속 들어온다. 그걸 갖다가 유동성이 증가한다로 표현해 줍니다. 뭐 한다? 유동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그러면 계속 현금이 들어온다. 유동성이 증가하다 보면 아까 뱅크런처럼 여기 저축은행처럼 돈이 부족해가지고 파산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은 커져야 작아져요. 작아지죠. 그걸 갖다가 유동성 위험이 감소한다. 그렇게 내줘요. 시험에 나오면 우리 시험은 뭐 탁 틀어가지고 틀리게끔 유도하는 게 우리 시험이거든요. 어떤 데서 함정을 줄까요? 네, 둘 다 시험에 나온 것들인데 증가를 감소로, 감소를 증가로 이렇게 줍니다. 다시 유동화를 통해서 유동성이 뭐하고 유동성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은 감소하고 일단 개념 하나 잡았고요. 다음 두 번째 저당 시장의 구조를 통해서 MBS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MBS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MBS. 예. 자, 칠판을 통해서 먼저 MBS가 뭔지 기본적인 감 한번 잡을게요. MBS. MBC가 아니고 MBS예요. 자, 앞에 있는 이 학생이 제 은행인데 저한테 자기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달래. 그래서 제가 문제 없어서 그래. 주택 담보로 잡고 10년의 대출 기간 동안 5% 이자율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 학생하고 나하고는 1대1 거래를 한 거죠. 그죠? 이 학생이 제 날짜에 원리금 안 갚으면 그게 바로 제가 위험을 떠안는 거죠. 또 이 학생이 담보로 잡혀놓은 그 주택이 간밤에 화재가 나가지고 멸실이 돼버리면 그 위험 또한 내가 다이렉트로 떠나야 돼요. 근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 자, MBS는 저당권 하나가 아니고 저당권 한 100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100개가. 예를 들어서 이 100개의 저당권을 아예 한 세트로 잡아가지고 MBS라는 상품을 만든대. 자, 어떤 투자 상품은 항상 위험이란 것과 수익이란 게 항상 같이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100개의 담보가 한 세트가 된다. 그러면 대출 금리가 5%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있잖아요. 100명의 차입자가 있는데 단 한 사람도 매달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제 날짜에 원리금을 다 낼까요? 100%? 아이, 그건 아니지. 중간에 보면 꼭 이렇게 빵꾸 내는 애들이 있겠죠. 그러면 MBS의 평균 수익률은 절대로 5%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되겠지. 빵꾸 내는 놈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대신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 다이렉트로 이렇게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연체하면 바로 그 위험이 나한테 오지만 담보가 100개를 한 세트로 잡은 거예요. 그 중에 몇 개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여전히 정상적인 담보 기능과 함께 원리금 수입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험이 크다 작다. 위험이 작다. 이게 바로 여기서 특징이에요. MBS는 위험이 작은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다. 그렇게만 생각해. MBS는 위험이 작은 무슨 상품이다? 안정적인 상품이다. 그렇게만. 감만 그렇게 잡으면 돼요. 네. 나온 김에 하나 더 할게요. 부채증권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채증권. 그냥 용어 자체를 그냥 한번 해석을 해보면 증권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투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건인가 보다. 그렇죠? 근데 투자 수익의 근원이 부채로부터 비롯되는
원리금 수익을 받아먹으려고 하나 보다. 그게 바로 부채증권인가 봐요. 부채로부터 비롯되는 원리금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부채증권인데,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부채가 있어요. 부채가. 이 부채에 따라서 자산 채권이 만들어진대요. 뭐 특별한 말 아니고, 뭐 은행이 공장 담보대출을 해주면 공장 담보대출 채권이 생길 테고, 상가 담보대출 채권, 토지 담보대출 채권, 기업어음, 자동차, 뭐 할부, 뭐 등등등 채권, 또 그리고 주택 담보대출 채권 이런 것들. 자, 이런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채에 대해서 차입자가 원리금을, 차입자 또는 채무자가 원리금 갚는 거 맞겠죠. 자, 근데 직접 빌려주고 직접 받고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이 채권을 세트로 해서 뭔가 상품을 만드는데, 이 중에 자산하고 주택하고 누가 더 큰 개념이에요? 자산이 더 크죠. 근데 자산 채권 안에서 주택 담보대출, 주택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택만 별도로 끄집어내 가지고 유동화시키는 것을 주택저당증권 MBS다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시켜서 만들어내는 상품을 자산유동화증권 ABS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서 결국 가끔 이게 나오는데, MBS, ABS는 결국은 뭐로부터 비롯되는, 부채로부터 비롯되는 원리금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품이죠. 그러니까 지분증권이다, 부채증권이다. 부채증권이다. 그 소리 하나만. MBS, ABS는 무슨 증권이다? 부채증권이다. 예, 그렇게만. MBS는 위험하다,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오케이. 그게 바로 MBS란 거예요. 이제 실판 여기서 다시 볼게요. 우리 프린트물 두 번째 그림 있죠.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그림. 이제 두 번째 그림 있죠. 이제 그거 제가 이제 할 거예요. 그거. 네. 자, 그러면 차입자라는 사람이 자기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차입자 갑돌이가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주택을 가지고 담보로 잡히고 대출 받으려고 하면 은행에 가야 되겠죠. 자, 은행을 대출기관이라고 쓸게요. 맞죠? 대출기관. 그래서 차입자가 자기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잡혀요. 담보로 잡히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하려고 그래. 근데 은행에서 보면 어디 이놈이 담보대출을 받으러 왔는데 대출을 해줘도 괜찮을지 문제가 될지 한번 대출 심사를 해보자. 문제가 없네. 그러면 은행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저당권 설정받고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대출을. 여기를 1차 저당시장이라고 불러줘요. 1차 저당시장. 자, 이걸 읽어보세요. 시작. 담보. 요거는 묶어서 시작. 자, 우리 담보대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담보대출로 인해서 설정된 저당권을 내돌려서 현금화시키는 유동화의 개념을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유동화가 아니고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담보대출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시험이 이것도 여러 번 나왔는데, 1차 저당시장 여기서는 유동화가 발생한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는 유동화가 발생하지 않고 단지 담보대출에 의한 주택저당 채권만 만들어진다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1차 저당시장은 유동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다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저당권을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불러주겠다? 주택저당, 그렇죠. 주택저당 채권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은행은 이 근저당권, 주택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은행은 한 명의 차입자하고만 거래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차입자하고 거래하다 보니까 주택저당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한 500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예, 사실은 더 가지고 있겠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차입자가 또박또박 5% 이자율로 원리금을 갚아준대. 그런데 은행이 이제 여유 자금이 부족하네. 그러면 다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저당권 중에 한 150개 정도 일부를 매각을 한대요. 현금화 시키려고 매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누굴 통해서 매각이 이루어지냐면 한국 주택 금융 공사를 통해서 매각이 이루어진대. 여러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만드는 아파트 이름이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소리 하지 마.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게요. 얘는 주택 공급하는 LH가 아니고 주택금융과 관련된 어떤 취급, 지원, 통제하는 그런 공기업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좋은 거 배웠죠?
그렇죠. LH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자, 근데 하나 더 할게요. 주택저당권이 하나의 여러 개예요. 여러 개를 갖다 풀이라고 합니다. 풀 또는 집합물이다라고도 불러줘요. 집합물. 예.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이걸 가지고 이제 뭘 만드냐면 주택저당 채권을 가지고 증권화시킨 부채증권인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만들어요. MBS를. 다시 MBS는 아까 우리 지분증권이다, 부채증권이다. 그렇죠? MBS는 부채증권이다. 이렇게 요걸 만든대. 이것도 투자 상품이죠. 안정적인 투자 상품. 그럼 이걸 만들어서 투자자한테 매각을 하겠답니다. 그러면 최초 차입자가 갖는 원리금 수입이 흘러 누구한테 들어오겠어요? 투자자한테 들어오겠죠. 그러면 투자자의 투자 자금이 다시 흘러 은행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아까 했던 거 아닌가요? 예. 여기를 2차 저당 시장이라고 불러줘요. 2차 저당 시장. 그러면 사실 아까 이쪽에서 그린 그림하고 지금 그린 그림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까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유동화의 기본 개념만 잠깐 알려주려고 한 거고 방금 그렸던 그림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동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구조를 보여주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 똑같지. 저당권을 내돌려서 현금화 시킨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걸 아까 우리 뭐라고 배웠죠? 유동화. 그러면 1차 저당 시장에서는 유동화가 발생하지 않아요. 단지 담보대출만 나타나. 근데 2차 저당 시장에서는 유동화가 발생한다 안 한다? 그렇죠. 유동화가 발생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MBS를 발행하는 기관이다 해서 발행기관이다라고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MBS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MBS란 요거의 이름이 요거야.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하고 MBS는 부채증권이다. 제가 그림 바로 밑에다가 그 흐름 하나 써놨어요. 우리 일단 칠판 보지 말고 그대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그림. 자, MBS 화살표 있죠? 자, MBS란 해봐. 시작. MBS란 1번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2번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3번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하며 4번 MBS는 부채증권이다. 그래요. 이제 그러면 칠판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똑같은 거니까. 자, 그거 좀 어려운가?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MBS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하고 MBS는 부채증권이다. 우리 한 번만 더요. 필 받은 김에 시작. MBS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기초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하고 MBS는 부채증권이다. 그래요. 이 흐름. 근데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 근데 이쪽 파트는 시험에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는데 정상적으로 공부 열심히 그냥 하면 있잖아요. 이쪽에서 나온 시험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첫 번째, 제가 잘 가르쳐 주니까 틀리지 않아. 두 번째,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 근데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듣도 보도 못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이렇게 다가가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나중에 이제 이 흐름이나 용어들에 대해서 이해만 하면 나오는 시험 문제 푸는 건 틀리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지금도 잘하셨는데 친해지려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여기요 하면 안 친해져요, 그 사람하고. 근데 이름 불러주면 친해지는 거죠. 크게 불러줘야 돼. 그래서 지금도 잘했는데 앞으로도 이쪽 파트 나오면 당구하는 큰 목소리를 막 하는 거야. 막 내뱉는 거예요. 그래야지 친해지는 거예요. 네. 이제 세 번째 볼 텐데 이제 우리 책 87페이지 양가로 3번에 보면요.
거기 보니까 주택저당증권 가로 열고 MBS의 종류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그렇죠? 예. 자, 이제 그거 할 텐데, 자, 이거 볼게요. MBS 종류 유형. MBS는 결국 이런 거죠.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기초로 발행기관이 MBS라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 MBS라는 상품을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MBS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자, 일단 제가 시킨 대로 해봐요. 첫 번째 이체증권 보이십니까? 옆에 영어로 MPTS 나왔죠. 증권 동그라미 치세요. 증권. S만 동그라미 치세요. 옆에 나머지 2, 3, 4는 끝에 채권이 있어요. 다 동그라미. 됐어요? 증권 하나, 나머지는 채권이네. 그렇죠? 칠판 봅니다. 칠판. 자, MBS는 증권의 형태로 발행되기도 하고 채권의 형태로 발행되기도 해요. 증권과 채권의 형태로 발행이 되는데, 먼저 이제 우리 증권과 채권의 용어 정리를 먼저 한번 해봐야 돼요. 갑돌이라는 투자자가 증권시장에서 A 회사 주식을 샀어. 그런데 주가가 오르거나 또는 깡통을 찰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책임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발행기관이 부담하는 거예요. 투자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증권은 투자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투자자가 책임. 국채, 지방채, 회사채, 공채, 채권이 있어요. 국채는 누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국가가 책임질 테니까 나한테 투자 좀 해달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채권은 발행한 놈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시험에 이제 누가 책임지냐 이렇게는 안 나오고, 우리 저기 창가에 있는 이 남학생하고 여학생 저 두 분이서 이렇게 항상 이분들은 화분을 들고 다녀요. 마치 레옹처럼 이렇게 화분 들고 다니 이렇게. 너무 화분을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수업 들으면서 이제 화분도 바람 좀 쏘이라고 창문 옆에다 딱 이렇게 두 개를 세워놓고 수업 듣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 밖으로 이렇게 하나 툭 떨어진 거예요, 화분이. 그런데 밑에서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이 막 나온 거예요. 밑에서 이씨 막 하면서 알고 봤더니 BMW 7 시리즈를 갖다 때려버린 거예요, 위에서. 그래가지고 막 유리창 깨지고 막 수리비가 적어도 한 1,000만 원 이상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가 어떤 놈인지 때려 죽인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 두 학생이 차량 수리비를 나눠서 내면 되겠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주인이, 그렇죠, 맞죠? 화분 주인이 책임지는 거야. 그러면 이 사고 친 화분 주인이 책임지는데 왜 화분 주인이 책임져야 되냐면 그 화분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주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디? 증권은 누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투자자한테 있으니까. 채권은 누가 책임져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다른 기관한테 있으니까. 나중에 요걸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증권은 투자자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고 채권은 발행한 놈이 알아서 책임지는 거고, 그렇게만 둥그렇게 개념만 잡고 있으세요. 네, 다음. 증권에는 이체증권 MPTS라는 게 있고, 채권에는 MBB도 있고 MPTB도 있고 CMO라는 것도 있어요. 오늘은 이게 뭔지 설명 안 해요. 증권이냐 채권이냐 개념과 함께 구분하는 것만 오늘 할 거예요. 구분하는 것만. 자, 모기지, 패스수리, 시큐리티가 증권입니다. 모기지, 팩트, 본드가 채권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시작.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얘는 증권, 채권. 왜? S니까. 얘는 증권, 채권. 왜? 그렇지. S가 아니니까. 그러면 돼요.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지금 그렇게 하면 돼요.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똑똑한 학생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무식한 방법이 제일 시험에서 답 찾기 좋아. 그렇죠?
얼마나 확실히 S는 증권 나머지 채권이니까. 자, 이건 증권 채권. 왜? S가 아니니까. 이건 증권 채권. 왜? S니까. 오씨 얼마나 좋아 이렇게. 그래서 S는 증권이고 나머지는 채권이다. 그래버리면 됩니다. 그래버리면 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봤어요. 다시 한 번만 더 가봅시다. 첫 번째 이제 저당 채권 유동화가 있어요. 유동화. 유동화는 사실은 은행이 무한정 많은 재원이 있으면 유동 안 시킵니다. 한정된 재원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현금화 시키려고 유동화 시키는 건데, 자, 이거 유동화를 하게 되면 결국 은행에 돈이 계속 들어온다. 뭐가 증가한다? 유동성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결국 돈이 부족해서 파산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 다음, 1차 저당 시장에서는 유동화가 발생하지 않고 단지 담보대출에 의한 우리 흔히 말하는 저당권, 주택저당 채권만 만들어지고 유동화는 몇 차에서? 2차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예. 이거 시작. MBS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하고 MBS는 부채증권이다. MBS는 증권과 채권 형태로 발행되는 건데 증권은 투자자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죠. 왜? 소유권이 투자자한테 있으니까. 채권은 발행한 놈이 책임지는 거죠. 뭐 회사채든 뭐든 발행한 주체가 내가 책임지고 이만큼의 수익률을 줄 테니까 좀 사주라. 한마디로 빌려달라 이거지. 내 책임지겠다. 발행기관이 책임진다.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발행기관. 다음 그거 뭐라고 했죠 아까?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N은 증권, 채권.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 큰 틀을 하나 정리를 해봤어요. 자, 다음에 이제 어디? 87페이지 저 밑에 보니까 파란색 2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인데 일단 뭐 요거 뒤에 3번 제가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3번 프린트물 3번.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에 대해서 볼 텐데 요거 좀 지울게요. 자, 써볼까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그러면 영어를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를. 예.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투자. 트러스트 신탁 회사. 그래서 리츠 영어를 그대로 직역해 보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회사라고 나와 있죠. 이 영어를 거꾸로 다시 읽어볼 거예요. 회사인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투자의 대상이 딱 어디라고 정해졌어요. 예, 그래요. 부동산에만 투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회사를 부동산 투자회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동산 투자회사. 자, 첫 번째 이제 리츠가 부동산 투자회사죠. 리츠는 리츠다 할 거예요. 리츠는 리츠다. 두 번째, 리츠는 주식이다. 이렇게. 자, 1번만 해봐요. 시작. 리츠는 리츠다. 자, 잠깐. 이 리츠 회사가 이제 돈이 많이 벌었어요. 회사를 키우고 싶은 거야. 회사를. 근데 저기 보니까 뭐 이부자리라는 이런 친구를 만드는 회사가 수익성이 아주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뭘 하나 투자를 했는데 잘못돼 가지고 자금난에 이제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급매물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 사면 진짜 돈이 될 것 같거든. 근데 이 회사가 돈이 많아. 그러면 이불 공장을 인수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잘. 영어를 보니 투자하는 회사인데 투자의 대상이 어디라고 결정돼 있어요. 부동산에
만 투자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라니까요. 그러면 이부자리 공장이 아무리 돈이 된다 하더라도 인수합병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얘는 리츠는 리츠이기 때문에 리츠는 리츠가 아닌 다른 회사랑은 인수합병할 수 없어요. 왜? 리츠는 어디에다만 부동산에만 투자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거든요. 하나 조심하시고. 다음. 리츠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주식 형태로. 그러면 일반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부동산은 샀다가 나중에 되팔려고 할 때 현금화 시키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환금성이 낮다라고 이야기. 환금성이 낮다. 낮다. 근데 리츠는 주식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현재 주가대로 내놓으면 보다 더 손쉽게 사고 팔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단점인 환금성이 낮은 문제를 보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환금성이 높다, 낮다. 환금성이 높다. 이렇게 높다. 이렇게. 예. 일단 그래서 리츠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받고 이제 리츠를 크게 이제 구분해 보면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게 있고요. 자기 관리 리츠가 있고. 예. 그다음에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위탁 관리 리츠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한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CR 리츠가 있어요. CR 리츠가. CR 리츠가. 여기서 우리 시험은 CR 리츠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CR 리츠가 하는 역할 좀 봅시다. 역할을. 예. A 회사가 부도가 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채권단에서 이제 막 압박을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너 살고 싶냐 했더니 A 회사 사장이 제발 살려주세요.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요구를 해요. 첫 번째, 불필요한 인력 구조조정해라. 당연히 요구하는 거겠죠. 예. 두 번째,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니면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가지고 현금 확보하라고 그래요. 당연한 절차인데 그러면 A 회사가 비업무용 토지도 가지고 있고요. 빌딩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시가 100억짜리야. 빌딩이 시가 800억짜리야. 근데 빌딩 없어도 가능할 수 있대. 팔아라 이거지. 근데 이 짧은 시간 내에 팔려고 하면 10억도 안 팔리는데 이런 게 순식간에 팔리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등장하는 게 CR 리츠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CR 리츠가 이제 실사를 통해서 이거 투자해도 되겠다 그러면 투자자들의 자금 모아가지고 이 부동산을 CR 리츠가 사. 그래서 사가지고 뭐 이제 어떤 일정한 기간 후에 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돈이 되면 나중에 되팔아. 수익이 발생하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그게 바로 CR 리츠예요. CR 리츠. 예. 그럼 일단 현재 시세대로 다 주고 살까? 에이 싸게 사야지. 그걸 막 후려쳐서 사겠죠. 그래도 A 회사 입장에서는 팔아야 돼요. 빨리 현금화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정부가 봤을 때 CR 리츠는요. 엄청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회사 하나가 부도가 나버리면 그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엄청 크죠. 정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거든요. 그게. 근데 아무튼 CR 리츠는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게끔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죠. 예, 당연히 이제 이익도 먹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이 CR 리츠는 규제가 강화돼 있어요. 완화돼 있어요. 규제가 완화돼 있어요. 세제 혜택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표를 줬는데 그 표를 다 머릿속에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놈 잡아가지고 그런 가지고 연결시켜서 감으로 답을 찍어내야 되거든요. 여기 그냥 봐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제한 규정이 있어요. 회사의 주식을 어느 개인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경영상의 문제가 반드시 생기죠. 뭐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 회사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족들끼리 주식을 100%다 소유하는 경우가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동영상 안 찍은 다음 이야기를 하겠지만 찍어서 말은 못 하겠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의류업체 거기도 회장님, 사모님이 부회장님, 자회사 사장 아들 둘 4명이서 회사 주식을 100%다 갖고 있는 우리가 옛날부터 알고 있는 무슨 의류회사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도 많이 하죠. 예. 내가 회사 오너야. 근데 저쪽에다 싼 땅을 잔뜩 사.
거기다가 물류창고를 지어. 그래놓고 우리 회사 물류창고를 그쪽으로 쓰게끔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개인 재산인 물류창고하고 우리 회사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가지고 임대료 높게 설정해가지고 임대료를 계속 빼먹는 거야 이렇게. 직원들 보너스는 안 나가도 월세는 제대로 이렇게 1순위 지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어떤 경영상의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1인당 주식 소유한도 제한 규정이 있어요. 지금 암기할 필요는 없어. 막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게 있어. 초과에 소유할 수 없다. 이런 게 있는데 자 일단 CRH는 1인당 주식 소유한도 이런 제한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얘는 정부가 야 마음껏 해. 그래서 빨리 투자자들 돈 모아서 빨리 이런 거 사줘. 내가 발목 안 잡을게. 이런 식이거든요. 다음 상장이란 게 있어. 상장. 이 두 녀석들은 회사 설립 후 일정한 조건이 갖춰진 다음에 상장을 하도록 돼 있어요. 상장을 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너 프로모대에 올려놓고 너 똑바로 안 하면 때려버리겠다 이겁니다. 너 똑바로 하라고 하는데 항상 내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상장 의무가 있는데 얘는 상장 의무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요. 없어.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CRH는 정부가 사랑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규제가 강화돼 있다 완화돼 있다. 규제가 완화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사실은 약간 이런 거하고도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P2P 금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클라우딩 펀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개발 사업을 이렇게 해요. 하는데 갑자기 이제 돈줄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은행권에서 대출이 안 나오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발 사업 하려고 하는데 한 뭐 50억 정도가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 뽑아봐야 예, 뭐 한 25억, 30억밖에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 있죠. 요 돈을 못 만들면 개발사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즘에 이런 회사들도 좀 많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에서 실사를 해. 그래서 만약에 20억을 대출 투자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 회사에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알려 이제 그래가지고 요거 있는데 투자해라. 투자를 해가지고 이 돈을 빌려줘. 대신에 이자 수익률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예. 뭐 거의 뭐 20% 30%까지도 뽑아가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실한 거에만 이게 투자하는 뭐 이런 회사들도 요즘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개념이다라고 대충 감만 잡으시고 다음 또 이거 볼 거예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냥 회사야. 실체가 있는 그냥 회사예요. 근데 위탁 관리하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명목회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책 보면 안 돼. 뭐 그 이제 표는 제가 오늘 그 책에도 없고 그래서 좀 심심할까 봐 써놓은 거 갖고 온 거고요. 그걸 뭐 다 암기할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시험에서 한 4가지 정도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물어보냐면 상근 임직원이 있냐 없냐, 응?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냐 없냐, 자산의 투자 운영에 관한 업무는 회사 내부에서 직접 하느냐, 자산관리사에 위탁을 해야 되느냐,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보유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본 게 있는데 그냥 이거 가지고 때려 맞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사야? 그러면 이 회사는 직원들 책상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여기는 회사가 없어요. 서류상의 회사야. 직원들 책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상근 임직원 있다 없다? 여기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여기는 없다. 자, 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회사 내부에서 할 수 있느냐, 위탁을 해야 되느냐? 직원이 있잖아요. 내부에서 직접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위탁해야 된다. 그래요. 이것도 시험 여러 번 나왔거든.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냐 없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때려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누구만 실체가 있다? 자기 관리만 실체가 있고 나머지는 실체가 없다. 그렇게. 다음.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은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자본금은 크게 이제 2가지인데 설립 자본금하고 영업인가 등록을 받은 이후의 자본금 2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그냥 암기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설마 500만 원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에? 얼마겠어요? 그렇죠. 5억, 70억 이렇게. 예. 아, 억자를 써야겠다. 또 500만 원 막 이래 버리면 짜증 나니까. 그래서 암기는 이렇게 할게요.
533 70 50 50 시작. 533 70 50 50 암기 잘 될 겁니다. 근데 가장 많이 시험에서 나왔던 게 열 몇 번 이상 나왔거든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다시 한 번만 시작. 533 70 50 50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 둘은 똑같네. 금액이. 그렇죠? 근데 얘가 더 커. 얘가 더 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누가 더 커? 자기가 더 크죠? 우리 자기는 남들보다 돈이 더 많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지. 그래서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 우리 자기는 다른 애들보다 돈이 더 많아야 된다. 그렇게만 잠깐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츠까지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교재 이제 88페이지 넘겨보면 주택연금 있죠? 예, 요거 잠깐 휴식했다 하겠습니다. 예.